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한 남자의 기구하고도 섬뜩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드라마를 넘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스터리와 복수, 그리고 운명의 잔혹한 장난이 얽힌 현대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때는 2024년,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뒤섞인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던 33살의 이도현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저녁에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퇴근 후에는 가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소박한 일상을 보냈죠. 특별히 튀는 부분도 그렇다고 아주 뒤처지는 부분도 없는 지극히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으나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권태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닥칠 비극의 전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범하고 잔잔했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적인 사건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날은 유난히 짙은 안개가 자욱했던 밤이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흐릿하게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귀신의 눈처럼 느껴질 정도로 음산한 분위기였죠. 도현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비친 자신의 핏기 없는 얼굴과 다크서클이 그의 피로감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평소보다 조금 더 멀고 으스스한 골목길을 택했습니다. 그 골목길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었지만 안개까지 끼어 더욱 스산하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무언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3명의 건장한 괴한들이 튀어나와 도현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도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그의 온몸을 강타했고 도현은 저항할 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영문도 모른 채 당해야 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도현을 쓰러뜨린 후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전신을 찢고 지나가는 듯했고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끼며 도현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점차 식어가는 자신의 몸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의식은 아득한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의식을 잃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천장과 코를 찌르는 강렬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며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었죠. 의료진들은 그의 생환을 기적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장을 관통하는 칼을 맞고도 살아남은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에는 칼에 찔린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손상도 거의 없어 마치 그가 죽었던 것이 섬뜩한 악몽에 불과했던 양. 몸은 빠르게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살아났지만 이전에 평범하고 소심했던 도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을 잃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냉기가 서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대가로 알 수 없는 기이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마지막 기억을 생생하게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환각이나 정신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이 만지는 모든 죽은 생명체의 마지막 순간을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가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죽은 새를 무심코 만졌을 때 그는 새가 거대한 매에게 잡혀가는 찰나의 공포와 발버둥,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는 노인의 지난 삶의 회한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고통과 체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능력은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던 비극의 진실을 파헤칠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괴한들을 찾아내어 잔혹하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여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 미수 사건으로 종결하려 했지만 도현은 직감적으로 그 뒤에 숨겨진 더 크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확신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 가장 먼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의 골목길은 여전히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 얼룩진 바닥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색 꽃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꽃을 만졌고,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날, 자신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던 괴한의 섬뜩한 미소, 그리고 그 괴한들의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지시하는 듯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낯선 언어로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언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흐릿하고 단편적인 기억이었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도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사건 현장의 잔류물, 피해자들이 남긴 유품, 그리고 심지어 죽은 동식물까지 죽음의 흔적을 쫓아 미스터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서울의 어둡고 복잡한 뒷골목을 헤매며 자신을 죽인 자들의 희미한 그림자를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를 습격한 괴한들은 단순한 동네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거대 조직에 고용된 훈련된 살인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배후에는 도현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권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일하던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김태식이었습니다. 김태식 회장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도현은 그의 거대한 비자금 흐름을 우연히 포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죽음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김태식은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도현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현은 분노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믿고 헌신했던 세상이, 그리고 존경했던 회장이 이렇게나 잔인하고 더러운 곳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김태식 회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단순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재력과 정치권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맨몸으로 맞서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거대한 바위를 깨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에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도현은 치밀하고 냉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10분 활용하여 김태식 회장의 숨겨진 비리를 하나하나 끈질기게 파헤쳐 나갔습니다. 죽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김태식 회장과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연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탐욕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에게 이용당하고 토사구팽당한 약자들, 그리고 김태식의 압도적인 권력에 두려움을 느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목격자들. 도현은 그들의 고통과 원한, 그리고 절망을 고스란히 느끼며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넘어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그의 뒤에서 복수를 외치는 듯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기억을 통해 김태식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의 정확한 위치, 그와 결탁하여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명단, 그리고 그가 은밀하게 저지른 살인 사건들의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그가 죽음에서 돌아온 대가로 얻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소문이나 심증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들이었죠. 도현은 이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과 검찰에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남자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하며 그의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을 죽였던 괴한 중 한 명의 마지막 기억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 괴한은 도현을 칼로 찌른 직후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그 옆에서 김태식 회장의 비서가 통화 내용을 메모하는 장면을 도현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생생하고 섬뜩한 기억은 물리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김태식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들끓었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그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대대적인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식 회장의 거대한 기업 제국은 순식간에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고 그의 숨겨진 비자금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김태식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인이 아닌 탐욕과 악행으로 얼룩진 악마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태식 회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고 언론을 통제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의 앞에 직접 나타나 자신이 죽음에서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괴한 뒤에서
냉정하게 지시를 내리던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김태식 회장이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도현의 차갑고 확신에 찬 눈빛을 본 김태식 회장은 도현의 존재 자체에 경악했고, 자신의 모든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에서 김태식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그의 화려했던 삶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도현은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었을지언정 진정한 평화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더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동안 자신 또한 상처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마친 도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죽은 자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규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꼈고, 이는 그에게 삶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복수만을 위해 이 능력을 얻은 것일까? 그는 복수 외에 다른,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억울한 죽음 앞에 놓인 진실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활동하며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소리 없는 영웅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어둠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고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죽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억과 마주할 때마다 그는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정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닌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돌아온 대가로 특별하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한 남자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자연적인 현상, 정의와 복수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이도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죽음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저주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선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의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우리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합니다.